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전민재입니다. 이번 6평 어땠나요? 다른 과목까지 얘기하면 조금 우울해지니까 영어 영역 관련해서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영어 시험 생각하면은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지 않나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었다면 지금까지 봤었던 시험에 비해서 오르는 게 정상이었거나 유지하는 게 정상이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죠? 실제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2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올랐거나 최소 유지하는 현황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감히 제 학생들에게 너무 고생했다, 너 드디어 꽃을 피웠구나, 입에 발린 말을 해주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왜죠?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가정하에 대부분 올랐거나 유지를 했거든요. 즉, 이번 6평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이하고 쉬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번 6평 영어가 평이했다라고 할 수 있는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부터 수능 영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요,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강사 소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치 두각학원, 사과나무 N 재종반, 그리고 목동 사과나무 학원에서 고3 및 N수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타 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우측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입력해 보시면은 온라인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거 들어가 보시면요, 저와 관련된 디테일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브로셔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각설하고 이번 6평 영어에 대해서 총평 먼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굉장히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시험지였던 동시에 방심을 유도하는 시험이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방심은 뭐죠? 좋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은요, 혹은 유지된 학생들은 와, 나 이제 수능 영어 끝났다, 수능 영어에 할애하는 시간을 조금씩 쪼개서 내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내면 되겠네? 라는 어줍잖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방심을 유도하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죠? 객관적으로 쉬웠다니까요. 체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절대평가 이후에 수능 영어가 보여주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번 예상 1등급 비율은 14% 내지 16%로 굉장히 평이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근거 한 번만 자료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요, 25학년도 9월, 23학년도 9월, 21학년도의 수능, 각각의 빨간색으로 마킹한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10%를 넘어가는 굉장히 쉬운 영어 시험이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시험들이었습니다. 근데 각각의 시험들에서 보여줬었던 오답률의 추이가 이번에 봤었던 6평에서 보였던 시험지의 오답률의 추이가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심지어는요, 각각에서 보여줬던 것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쉬웠다라는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14% 혹은 3%에서 16%까지가 1등급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6평에서 쉬웠다라는 게 암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꼭 깨달아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마킹된 쉬웠던 시험의 당해년도의 시험들을 한 번만 살펴보시겠어요? 남은 2번의 시험 중에서요, 9%가 넘어가는 쉬운 시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역사가 보여주듯이 이번에 9월과 수능, 남은 2번의 시험은요, 쉽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성적인가요? 어렵다라고 판단할 게 이성적인가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9월과 수능에서도 유지하거나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절대적으로 수능 영어에 대한 학습량이 확보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도대체 작년에 비해서 이번 6평은 어떤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쉬웠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보였었던 수능 영어의 기조를 간단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였었던 수능 영어 트렌드는요, 확실히 재작년 9평부터 있었던 킬러 문항 배제 이슈 이후에 수능 영어에서 보여졌던 기조가 그대로 드러났었습니다. 킬러 배제 이슈 이후에서는요, 수능 영어에서 출제되는 지문이 덜 까다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럭저럭 읽을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지문들을 확실하게 글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지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 선지를 고를 확률이 높았던, 즉 변별력이 그래도 확보될 수 있었던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고난이도 유형별로 문제풀이 전략이 확실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로 접근하면은 확신이 아니라 감으로밖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고퀄리티의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기조가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확실히 오답 선택지가 매력적이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그래프 표거든요. 정답 선택지보다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가 훨씬 더 높았다라는 부분이 보여지는 게 이 빨간색을 보시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오답률 원탑을 보시면 정답 선택지의 2배 그 이상이 되는 기울이 되는 학생들이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를 찍은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러한 트렌드가 6평에서는 보였느냐? 잘 안 보였기 때문에 평이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매력적인 선지가 있었냐? 없었다라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덜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매력적인 선지가 존재하는 문제의 개수만을 놓고 본다면 보통 11문제 정도가 매력적인 선지를 통해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들 중에서 8문제 내지 9문제 정도가 매력적인 선지가 들어가 있는, 즉 변별력이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번 거는 어땠느냐? 많이 쳐줘봤자 3문제였거든요.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이 3문제에 다 낚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3점짜리 3개를 틀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몇 점이죠? 91점이네. 절대평가에서 91점이면 무슨 등급인데요? 1등급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평이했다라고 하는구나. 어렵다고 생각해 볼 법한 문제를 다 틀려도 1등급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그렇게 매력적인 선지가 없었다라는 근거는요,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답 선지가 굉장히 소거하기 애매했을 때는요, 내가 정답 선지에요 반짝반짝거리는 선지가 하나 분명하게 보였었거든요. 2번째는요, 정답이 뭔지 굉장히 애매했지만 나머지 4개의 오답 선지가 너무나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이 명시적으로 보이는 문제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선지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첫 번째 트렌드입니다. 그게 어떤 데이터로 드러나냐면요, 실제로 오답률 탑3의 문제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거를 살펴보시면 정답 선택지와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약 2배 정도가 정답 선택지를 찍은 학생들이 많았다라는 게 여기서 보여집니다. 그만큼이나 매력적이지 않고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올바른 분석입니다. 그죠? 그리고 2번째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확실하게 독해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게 바로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였거든요. 작년에. 이번에는요, 확실히 덜 까다로운 지문도 있었는데 많이 까다로운 지문도 한 3문제 정도는 있었어요. 인정합니다. 즉, 첫 번째 문장과 2번째 문장, 즉 글의 문두가 굉장히 까다롭고 추상적이었던 지문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요, 다 맞출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근거는요, 읽어내려갈수록 필자가 직관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확실하게 주제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에 확실한 근거가 되는 문장이 명시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즉, 나머지 문장이 다 튕겼다라고 하더라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그 한 문장을 완벽하게 독해를 할 수 있다면 정답을 맞출 수 있었다. 즉, 꼼꼼한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평이했다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쉽다라고 해서 꿈과 희망을 주는 시험이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방심을 유도하는 시험이었다고요. 왜 방심을 유도하는 시험이었다라고요? 한 해에 2번 이상 쉬운 문제가 나온 시험이 없었다라고요. 그러면 9월과 수능은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어려울 걸 예상하고 공부한다라는 건요, 선생님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그게 가장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1월부터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구문을 열심히 해석하기 위한 학습을 했을 거고요. 논리적으로 글을 읽기 위한 논리독해 학습도 꾸준하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3월부터는 어떤 학습을 했었어야만 했는데요. EBS 공부했었어야죠. 내신을 위해서든 지금까지 본인이 학습한 거를 적용할 낯선 문제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그 고퀄리티의 지문들을 풀어봤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꼼꼼하게 학습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1등급, 2등급, 적어도 3등급이 되어야만 했었던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학습해야 될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1등급과 2등급을 받기 위한, 안정적으로 확보해내기 위한 학습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냥 수능 영어를 대비한답시고 양적으로만 영어를 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요. 90점만 넘기면 됩니다. 즉 적게는 3문제, 많게는 4, 5문제까지 틀려도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조금 돌이켜 생각을 해본다면 그 3문제 내지 4문제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다 맞춰주어야만 1등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하려면 우리 학생들은요. 고난이도 유형으로 분류되는 빈칸 밑줄함이, 그리고 순서 삽입과 같은 유형들에 대한 확실한 풀이 전략, 논리적인 학습 방법론에 대한 태도가 먼저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양적인 학습도 중요한데 질적으로 방식을 먼저 확실하게 체화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적용 가능한 단 한 가지의 독해의 태도가 정립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논리적으로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력을 교정하기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습 전략이 몸속에 그대로 잘 배어져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바예요. 그러면 양에 집중해야 될 때는 언젠데요? 9월 이후부터거든요. 그때부터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확실하게 기본기를 쌓고 나서 9월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계속 풀면서 실전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해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뭐라고요? 지금 해주어야 할 부분은 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논리적인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방법론과 각각의 고난이도 유형별 풀이 전략이 체화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당연히 양적인 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낯선 문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간 깨달음은 당연히 제가 수강생들에게 제공해주는 주간지 실무 하프 모의고사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수업 특징에 녹여서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어떤 난해한 지문도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일관된 방법론이 체화되어져야만 한다. 질적인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냥 물고기를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감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감으로만 푸는 학생은 양적인 학습이 절대로 되면 안 된다고요. 풀어봤자 감으로 풀 건데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수업 시간 내내 끊임없이 사고하도록 유도하는 참여형 능동적인 수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글을 읽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읽기 위한 그 환경이 조성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사가 하는 독해 쇼를 수동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읽어야 되는 타이밍이 오면은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수업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즉 이것을 통해서 논리 독해를 위한 태도 및 사고력을 교정해야 되는 게 지금 당장 수능 영어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분야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수업은요. 국악학원에서 목요일 날에, 다산에서 월요일 날, 강서 사과나무에서 화요일, 토요일, 목동 사과나무학원에서 금요일 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 혹은 학생들은 이렇게 수능 정규반 수업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수업만 듣고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복습을 통해서 본인 걸로 만들기 위한 체화 과정, 즉 자습 시간이 확보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정확하게 복습을 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일일 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진단해 주게 될 거예요. 두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매일매일 우리 학생들은 과제를 인증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언어를 학습할 때 있어서는 한 번에 많은 양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언어 학습이거든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하지만 않는다면 단톡방을 통해서 맨날 학생이 해주어야만 하는 과제를 인증받게 됩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맨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메꿔줄 수 있는 온라인 클리닉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수준별로도 맞춤 과제가 부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주는 과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학생이라면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양의 복습
즉 질적과제, 양적과제, 실무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 플러스 알파로 수업에 학습에 대한 갈증이 있는 학생들은 제가 당연히 추가 컨텐츠를 제공해 주고요. 혹은 조금 따라오기 버거워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연하게 과제량을 조절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과제량 조절 같은 경우에는요, 학습의 우선순위를 정해준다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돼. 그럼으로써 학생이 학습에 대한 완성도를 체감하면서 동기부여도 같이 끌고 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이 모든 부분은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서 매 수업 끝날 때마다 출결, 테스트, 학습 태도를 담은 데이터 리포트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송해 주겠다는 겁니다. 출결, 단어, 1일차부터 5일차 과제 열심히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주차별로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매주 보는 1일 테스트 및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학급 평균과 비교해 볼 수도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모의고사 및 과제 피드백까지 제가 실어 놓았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기타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수능 영어 꿀팁이 있어요. 그 꿀팁이 궁금하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여기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가 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멘트로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단언컨대 저는 수능 영어만큼은 최적의 지름길을 파놓은 강사입니다. 같은 1등급이라는 종착지도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의 격차는 어마무시할 겁니다. 심지어는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쏟아붓는 노력에 비해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언컨대 저는 치열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입시의 지름길을 파놓은 강사입니다.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1등급이라는 종착지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어 강사 전민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